안녕하십니까. CNG 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CNG TV의 조영식의 강의마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내용은 PLM에 대한 것입니다. PLM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2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PLM이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22가지의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PLM이란 무엇인가? PLM은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에 제품의 도면을 포함한 문서 정보와 3D CAD 자료를 통합해서 저장하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주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산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PLM이라는 거의 매니지먼트라는 거듯이 그 PLM의 사상은 단순히 전산 시스템만은 아닙니다. 개발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IT 시스템이지만 다양한 효과와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층에서 볼 때는 단순히 PLM 시스템이 IT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T 시스템에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은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CAD나 이런 워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나 전반적인 거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IT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PLM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철학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 풀어주는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층 입장에서 볼 때 PLM은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가치라는 거는 다양한 가치가 있겠죠. 우선 우리가 1차적인 가치는 제품의 어떤 스펙 가치입니다. 스펙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능도 있을 거고 성능도 있을 거고 신뢰성도 있을 거고 다양한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은 PLM은 제품 수명 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제품 기획, 제품의 정의, 제품의 생산, 서비스 및 지원 등 각 단계별로 핵심 구조화된 기준 정보를 관리해주는 어떤 IT 툴이 되겠죠. 라이프 사이클이 볼 때는 각 단계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이 기준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때는 생산이나 서비스 이런 보험이 기준 정보가 되는 거죠. 이 기준 정보가 왜 점점 중요하냐면 기업에서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협업하고 같이 분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 정보가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 관련된 자료와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일 저장고라는 일렉트로닉 볼트라는 것에 공동으로 거기에 다 집어넣고 공동으로 액세스하는 기반적 환경의 기업 전략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은 굉장히 변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PLM의 가장 큰 철학은 타임 투 마켓과 라이트 투
투 마켓이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TTM과 RTM이라고 그러는데 TTM은 뭐냐면은 제품을 빨리 출시를 해야 되겠죠. 제품이 가능한 한 빨리 출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RTM이라는 거는 제품이 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건지, 빨리만 했는데 이게 제품이 그 시장의 요구사항이나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을 한다면 실패를 하겠죠. 이 두 가지가 그 PLM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커다란 축이죠. 그 가운데는 제조업이 5, 60년대부터 계속 나온 그 퀄리티, 그 다음에 타임, 그 다음에 코스트, 이 세 가지를 가장 그 적절하게 그 통합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한 싱글 소스라는 거죠. 싱글 소스 오브 프로덕트 데이터가 PLM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서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 안에도 어떤 정보의 그 섬이 생기는 거죠. 정보의 섬에서 또한 지식의 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테스트하는 부서,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부서, 그 다음에 이제 CIO가 볼 때의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제품 구조인 본 데이터, 서비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매니팩처링, 심지어는 PLM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개발 부서에서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마케팅 부서나 이런 데나 또한 CEO도 들어가서 그 PLM의 어떤 진척이나 PLM 데이터를 보고서 그 지금 제품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CEO도 이 싱글 소스 데이터를 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PLM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추상적이다, 실적으로 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PLM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사용자들이 어떤 그 자기가 쓰는 어플리케이션, CAD/CAM, NC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서, 그다음에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기 PC에다 저장을 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그 공유할 시점에는 PLM 전체에다가 그 업로드를 하고 그걸 자기 주위에 있는 부서나 자기 동료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그 소통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전체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의 컨셉을 보여주는 건데 각 스테이지마다 PLM은 자기의 그 볼트가 있습니다. 그 볼트가 다음 스테이지에 넘어갈 때도 그런 볼트를 사용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그 초반에 너무 어려운 모는 기능 같은 것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그럼 PLM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가? 내가 그 지금 엔지니어로서 뭘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PLM을 들어오려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기능이 PLM으로 대치될 것인가? PLM은 우선 설계자들이 제품 관련 정보와 자료를 단일 저장고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검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PLM이 왜 그 출현했냐면 그 선진국에서 그 엔지니어들이 그 대부분의 많은 시간, 어떤 엔지니어는 이제 30%에서 70%까지의 그 시간을 내가 제품 설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데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제품을 설계할 때 그냥 그 백지 상태에서 그 설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개발했던 자료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점점 심화시키고 그 굉장히 재사용해서 시간을 이제 효과적으로 그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 굉장히 그 자료나 기존의 자료나 이런 것들의 변경 이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품을 설계할 때. 그래서 제품 PLM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자료 검색입니다. 자료 검색인데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그 자료를 개발했던 과정이나 이런 히스토리, 변경 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가장 PLM의 첫 번째 많이 쓰이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제품 개발 협업의 설계자들이 생성한 제품이나 문서, 제품 구성 정보, 그 다음에 이제 CAD처럼 제품의 형상, 정보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그 정보를 이제 그 한데 묶어가지고 파일처럼 묶어가지고 도면을 배포하고 승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그런 그 제품 설계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기능이 PLM에서 그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금 PLM을 도입하지 않았던, 그리고 PLM이 출현하기 전에도 이런 프로세스들은 자동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기업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 PLM이 좀 자동화해 준다는 거,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PLM 워크플로우라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 CAD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CAD의 형상을 그려서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체크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 PC에서 그린 데이터를 PLM이라는 공적인 자산, 공적인 공간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체크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서가 이 조직이나 기업에 공유화가 되고 공식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체크인한 내 자료는 더 이상 내 개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내가 고치려면 다시 정식으로 체크아웃을 해야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PLM 워크플로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 기존에 무슨 뭐 IT나 이런 데에서는 내 데이터를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내가 어떤 체크인 같은 것도 안 하고 좀 다른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PLM은 이런 독특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인된 공인된 데이터, 그 개발 데이터들이 자기 회사의 동료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 분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그 툴 디자인, 시공구 디자인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툴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플래닝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양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계획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형상은 했지만 이게 그 어떤 열이나 뭐 이런 뭐 신뢰성이나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을까봐 그 해석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끊임없이 또 해석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완성을 했을 때 팀이 리뷰를 하고 그걸 PLM에다 다시 그 완성이 돼서 그걸 배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플로우가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몇의 그 엔지니어 매니지먼트의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거 한 번 하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글쓰기를 하듯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이 PLM이나 제품 개발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뭐 중소기업들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데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PLM 왜 사용하냐? PLM
뭘 하는 이점이 도대체 뭐냐? 그 첫 번째 PLM 시스템은 제품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엔지니어링 그 변경사항이 많고 문서화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찾아보거나 그 제품에 대해서 변경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데서 어떤 발생하는 어떤 비용들을 많이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PLM 시스템은 더 나은 제품을 더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게 도와줍니다. 그 기존의 어떤 제품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다음 제품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력을 보고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PLM 시스템은 제품 수명 주기에 걸쳐서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것은 다양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기는 처음에 마케팅 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개발을 하고 그 생산 부서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고 서비스 부서에서는 그 어떤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단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를 그만큼 높여주는 거죠. 제품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는 그 사용자에게도 굉장히 많은 그 가치를 더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네 번째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PLM이 굉장히 공헌한 것 중에 뭐냐면 이런 다양한 부서들끼리 옛날에는 서로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부서의 이기주의도 많았고 그런데 PLM 시스템은 전체 공정이나 제품 수명 주기에 걸쳐서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투명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신뢰성이나 어떤 부서 간의 이기적인 어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데 있으므로 사회도 그렇지만 기업도 이런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PLM ROI에 대해서 많은 컨설턴트들이 그 어떤 그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서로 토론도 많이 했는데 이 PLM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LM의 투자 효과란 무엇냐, ROI가 뭐냐. 이 부분은 가장 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PLM의 가치는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지 제품의 과정이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ROI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전사적 자원 관리인 ERP에서 나왔는데 ERP는 눈에 보이는 리소스입니다. 어떤 그 창고에 어떤 원자재가 얼마큼 들어와 있고 그 원자재가 얼마큼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큼 투입을 해서 몇 시간 일을 하면은 얼마나 제품이 그 생산이 되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PLM은 주로 제품 개발이 되기 전에 그 PLM에서 주로 제품은 뭐냐면 버추얼 프로덕트입니다. 제품이 그 양산되기 전에 회사 안에서 나오는 그 가상 제품입니다. 가상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상 제품이 재료가 얼마나 드는지, 재료를 지금 갖고 있는 재료가 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산이 되기 전까지 그런 그 실제적인 그 제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여기서 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ERP는 그 리소스지 제품에 대해서 뭘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ERP는 과거의 제품 데이터도 필요 없고 미래의 제품 데이터도 필요 없습니다. 현재의 그 공장의 리소스를 어떻게 쓸 거고 어떤 시간에 쓸 거고 이런 것이 ERP의 가장 그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PLM은
3년 전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1년 전의 데이터도 필요하고 10년 전의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PLM은 그 가장 그 ROI보다는 요새 이제 그 ROV라는 표현을 쓰는데 리턴 온 밸류라고 그래서 그 가치 효과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그 PLM은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밟고 버추얼 프로덕트를 볼 수 있습니다. PLM을 그 엔지니어들이 그 어떤 칩 엔지니어나 공장장이나 어떤 매니저들이 PLM 안에 있는 보험이나 파트 정보, 도큐멘테이션, 엔지니어링 체인지, 그다음에 CAD/CAM, 그 CAX,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스 이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 어떤 제품이 나올지 그 엔지니어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을 어떻게 서비스할지, 어떻게 마켓에 팔지, 어떤 스펙을 가질지, 그 다음 제품은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업이 왜 PLM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사실은 지난 그 십몇 년 동안 PLM의 순수한 컨설턴트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은 ERP 컨설턴트나 뭐 다른 IT 컨설턴트들이 그 PLM을 주로 그 PLM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를 주로 컨설팅을 했지 기업이 어떤 제품 중심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PLM 기업 전략을 통해서 기업의 효과는 뭐냐면 제품의 이력과 제품 개발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양산에 필요한 제품의 정의를 생성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와 성공 제품 출시라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효과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가 그동안 제품을 잘 만들어서 성공하는 기업보다는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죠. 선진국처럼 어떤 제품이 개발돼서 나오면 그거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생산 공정이나 이런 데에서 저가에 그 파는 그런 그 어떤 전략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그 산업화 모델이라는 거가. 근데 그런 산업화 모델이 자꾸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옛날의 모델 가지고는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PLM을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기업이 제품을 잘 개발해서 파는 전략밖에 없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옛날에는 제품을 개발할 때 그 위에 상단의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처음을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앞에처럼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배우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고 이게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 상단에 있는 프로세스 드리븐 디벨로프먼트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첫 번째 초창기에는 실수했지만 이제는 기업마다 사실은 중소기업마다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그리고 거기에 10년, 20년씩 한 그 고참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 IT를 안 했을 뿐인데 이런 프로세스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자동화되고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것이 PLM이 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뭐가 일어나냐면은 사실은 PLM이라는 거를 오기 전에도 그 지난 한 10년, 15년간의 어떤 기업에 가보면 대부분 CAD도 쓰고 CA도 쓰고 CAM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CAD, CAM, CA 뭐 그 밖에 무슨 다양한 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CAD 제품의 그 어떤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CA 제품의 그 물성치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CAM 제품을 뭐 NC나 이런데 그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요구사항과 엔지니어링 부서와 생산 부서들이 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장벽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장벽. 그 다음에 이제 지원도 여러분들 엔지니어 어떤 부서들이 요구 마켓 터는 사람이랑 개발 부서랑 생산 부서가 지원 부서에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에 대해서 소통을 충분히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PLM을 통해서 그 기업이 그 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구태연한 질문 같지만 그럼 PLM 사용 분야가 어디냐?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넓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오랫동안 자기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냥 자기 거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PLM 그러면 내가 조선 분야에 일했으면 PLM이 왜 조선 분야에 왜 내 분야에 왜 이렇게 안 맞지? 또 어떤 분들은 왜 PLM이 왜 내 분야에는 내가 뭐 어떤 뭐 제품이라는 거가 기계도 있을 테고 조선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전자나 하이텍 이런 부분들대로 다양한데 PLM이라는 어떤 솔루션이 그 부분을 다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벤더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제품이라는 거 이 세상에 그 진짜 5만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 그걸 어떤 IT 솔루션으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PLM 사용 분야는 초창기에는 제품 수명이 길고 제품 구조가 아주 복잡한 그런 항공산업이나 이렇게 방위산업, 무기를 제조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고가, 그 다음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그런 분야에서 이 PLM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자동차나 기계 제조 산업 같은 데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더 재밌는 거는 전자산업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PLM이라는 거는 보험을 관리하기 어려운 보험이 그 수십만 개 이상 보험이 돼서 그 사람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 전자제품 같은 거는 보험이 그 파트가 한 3,000개 정도 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그 3만 개 정도. 어떤 기계도 한 뭐 5,000개에서 10,000개 사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개에서 300만 개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굉장히 늦게, 플랜이나 조선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사실은 그 부품이 한 3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부품이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빔이나 그 건설이나 플랜트는 기계나 이런 것처럼 어떤 정교한 기계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했고 그 건설 산업에도 사용하고 BIM이라는 약간 베리언트도 나왔고 현재는 그 보험이 없는 패션이나 식품 산업,
소비재 산업까지 확산돼 있고 심지어는 에너지, 의학, 금융 등 전 산업에서 확산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태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왜 PLM인가? 이게 사실은 그 여기서 PLM 엔지니어도 있고 PLM을 도입하는 어떤 팀장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CIO도 있는데 어느나 회사의 그 경영진에 가서 PLM이 뭐냐? PLM 왜 하냐? 왜 PLM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PLM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순위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PLM은 제품 정보를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기업이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라면은 가장 백본이 되는 시스템은 PLM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PLM이라는 거가 그렇게 그 우선순위에서 ERP에 밀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쉽게 말하면 비슷하게 카피해서 그 아주 생산을 저렴하게 해서 그 수출하거나 파는 것에 너무 하다 보니까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나 이런 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보면 제품을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은 뭐 어떤 데서 3명인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한 15명 이하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처럼 요즘에 이제 독일 같은 데서 히든 챔피언이나 이런 데는 어떤 생산이나 이런 인력은 줄이고 엔지니어링 부서나 개발 부서나 이런 테스트 부서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도 그 히든 챔피언 같은 기업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 PLM에서 가장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우리나라 회사나 대기업에서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애플이나 이런 데에서는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다 생산 시설을 아웃소싱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도 아마 앞으로는 자기가 불필요하게 생산 인원을 많이 갖지 않고 어떤 제품에 필요한 기획이나 마케팅 이런 부서들하고 아웃소싱이 앞으로는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층에서는 제품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고 제품 개발 정보와 투명성과 신뢰성, 생산성의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탑 매니저들이나 그 관리자들은 PLM에 들어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PLM에 뭘 하는지. PLM이라는 시스템은 주로 엔지니어들이 주로 갖고 노는 시스템이고 그 뭐 CIO나 뭐 심지어는 큰 대기업에서는 팀장이나 개발 그 연구소장 이런 분들도 PLM에 들어오셔서 보질 못합니다. 그분들이 ERP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리소스가 얼마나 쓰고 공정이 얼마큼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 공정이 추상적인 제품 개발 시에는 그 사람들이 명령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제품이 완성이 되는지 언제 봄이 되는지 지금 제품이 개발 중간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데 끝날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LM의 앞으로의 미래의 PLM에서는 제품 개발 정보 관리에 투명하고 신뢰적이고 그다음에 생산성의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뢰성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는데 신뢰성이라는 거는 그 공학적인 의미는 그 어떤 이 제품의 미래에 대한 품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그 미래에 얼마나 견고하게 고장이 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확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ERP나 생산에서 신뢰성을 분석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엔지니어링이나 PLM에서만 제품의 신뢰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들은 제가 자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PLM에 볼 때는 PLM에 7가지의 그 기업에서 7가지의 대략적인 PLM 효과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빨리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프론트 로딩을 할 수 있다. 그 프론트 로딩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프론트 로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제품 개발에서 초기에 인력을 집중해야지만 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개발 엔지니어링에 효율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막판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는 그 타임 투 마켓, 그 제품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그 연구소장이나 어떤 관리자나 마케팅이나 그 어떤 이런 분들이, 어떤 탑 매니저들이 타임 투 마켓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그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PLM에서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PLM에서 없다면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달 올지, 두 달 올지, 1년 올지 아무도 어떤 기준 정보를 가지고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아까 그 신뢰성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 개런티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을 그 자주 고장 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어떤 개런티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PLM에서 그 어떤 기업이 왜 PLM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그림으로 한 장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죠. 8번째 질문은 모든 기업이 PLM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기업이 PLM이 필요하지만 모든 기업이 PLM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PLM이라는 거가 그 어떤 그 PLM 시스템이 곧 IT 시스템은 아닙니다. PLM이라는 거의 사상을 PLM이 없는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인간 PLM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어떤 기업 중에서 1인 기업들이 의외로 PLM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애플도 PLM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요타도 PLM을 그 다른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PLM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저희는 뭐냐면은 이제 휴먼 PLM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매니저들이 모든 이력들이나 이런 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20-30년에서 15년 동안이나 20-30년 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죠. 그런 사람들이 PLM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점점 이직도 많고 어떤 베이비부머들이 그 어떤 선진국에서는부터 그런 베이비부머들이나 지식 있는 고참들이 많이 회사를 떠나고 은퇴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직장이 굉장히 많이 이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서도 이제 가장 힘든 게 인력 난인데, 그런 데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PLM에다가 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 뭐 이동을 하거나 부재 시에도 어느 정도의 그 흔들리는 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PLM이라는 거가 당연하게 많이 이제 중소기업도 관심을 갖는 거고, PLM이라는 경영 철학이 무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무리하게 비싼 PLM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PLM은 꼭 어떤 시스템이 비싼 시스템을 내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사용 못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PLM 시스템은 고가이고 기업이 적합하게 사용하려면 커스터마이징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비싼 소프트웨어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유지 인력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PLM과 PDM의 차이가 뭐냐? 그 전에는 PLM이 나오기 전에는 PLM이라는 용어보다는 PDM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PIM이라는 용어도 많이 썼습니다. 그거 이제 진화하면서 이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PDM에서 PLM이 됐습니다. 지금은 PLM 시스템은 과거에 제품 정보 관리라는 시스템으로 확장돼서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PLM이라는 용어로 단일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PLM의 시스템의 기능과 철학이 PLM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PDM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제품 개발 분야에 CAD 같은 제품 형상 자료에 집중하는 반면 PLM은 이 분야를 포함해서 제품 기획, 정의, 개발, 제조, 서비스, 폐기까지 전 수명 주기의 제품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PLM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PDM처럼 쓰시는 기업도 많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3D CAD를 도입해서 2D만 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거는 기업의 선택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PLM 분야는 도대체 어떤 분야에 관심들이 있냐? 앞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PLM의 어떤 분야를 라이프 사이클로 단순화시켜서 플랜, 디파인, 빌드, 서포트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했을 때 PLM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수명 주기에 걸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플랜이라는 거는 기본 설계라든가 아니면은 요구사항, 스펙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고, 디파인 스테이지는 개발이겠죠, 엔지니어. 이범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PDR이나 CDR이라고 그래서 제품을 완전하게 양산 직전까지 자료를 모두 완성하는 거가 디파인이라는 스테이지겠죠. 그 다음에 빌드는 양산, 실질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팔 수 있는 대량 생산하는 데를 빌드라고 그러고, 서포터는 이제 그 이후에 시장에 판 다음에 다음에가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에는 각자 발전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PLM이라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범위 안에 이제 서서히 다 들어오게 되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어떤 관심이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한 20가지의 어떤 책에서 2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PLM의 다음과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설계 검증,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 자료 관리, PDM, 그 다음에 신제품 프로세스, NPD라고 그러는 그 다음에 이제 요구 관리, 그 다음에 협업,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젝트 일정 관리, 그 다음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메카트로닉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 자료 관리라고 그러는 CA 자료 관리, 아니면은 또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 공학 또는 MRO라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과 연계거나 통합,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3D 문서라든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질문은
PLM 개념적 모델이 뭐냐? 그 어떤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PLM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서로 뷰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PLM을 제가 이렇게 좀 나눠 보니까 컨설턴트들이 와서 이제 PLM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경영 시각에서 얘기하겠죠. 뭐 엑센처라든가 뭐 맥켄지나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주로 PLM을 해서 뭐 엔지니어링 체인지를 바꾸고 뭐 어떤 이런 비즈니스 뷰라는 거죠. 경영 시각에서 PLM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벤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때 이것이 뭐 요구사항을 해야 됩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플리케이션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벤더들의 약간 좀 엔지니어다 이런 사람들은 솔루션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에 어떤 모듈을 사서 쓰면은 됩니다. 이런 포인트 뷰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하는 분들은 이제 핵심 기능으로 얘기하겠죠. 어떤 기능이 이거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하고. 그래서 이런 기능 시각들이 서로 한 번도 서로 걸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컨설턴트들이 PLM 코딩하는 사람도 아니고, 코딩했던 사람들이 뭐 MBA 했던 컨설턴트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나 뭐 이런 거 하자는 어떤 그 솔루션 벤더에 소속된 컨설턴트들이 자기네들이 뭐 어떤 그 코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말에 대해서 그 개념적 모델이나 그 뷰를 내가 말하는 건 어떤 뷰라고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시각 또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목적은 같으나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때문에 그 몇 년을 이제 PLM의 그 발전적인 걸 이런 것들이 많이 막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외국 사례를 봐서 컨설턴트를 불러서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벤더들을 불러서 내부적으로 다 벤더들에 대해서 솔루션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을 불러가지고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서로 그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전달을 안 해요. 다시 해요. 그냥 리셋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마다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뷰어들을 이 그림에 보면 컨설턴트와 인더스트리얼과 모든 그 디자이너들이 PLM을 보는 뷰어가 모두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건 인정해야지만 여러분들 그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ERP에서 보는 그 PLM과 그다음에 IT 퍼스널이 보는 PLM, 그다음에 CIO, CEO가 보는 PLM, 또는 벤더들이 보는 PLM, 또한 인더스트리들이 보는 PLM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프로덕트 모델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12번째의 그 질문은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뭐 다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PLM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PLM 솔루션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떻게 솔루션을 택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솔루션도 굉장히 그 벤더들이 만든 솔루션이, 그 솔루션을 쉽게 얘기하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패키지로 만든 것이 한 솔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라는 거가
처음에는 이제 산업용 패키지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포화가 되자 산업별로 다 이거는 무슨 자동차다, 전자다, 소비재다, 뭐 조선용이다, 공업 이렇게 모아서 이제 팔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용이다, 대기업용이다, 소기업용이다. 이거는 뭐 개발팀용이다, 팀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PLM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PLM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백 그림처럼 PLM이 그 회사의 비전이 있고 테크놀로지가 있고 PLM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회사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하고, 근데 이 결정을 할 때 TF팀, 전담팀을 구성해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회사도 이걸 잘 안 하는데 현업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냥 TF팀에서 IT팀에서 그냥 대충 정하고 나중에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현업과 충분하게 상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신중하게 택하시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PLM 구축 운영 과정은 PLM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히든 코스트가 너무 많아요. 숨은 비용들이. 왜냐하면 CAD 같은 거를 이제 CAD 부서에서 주로 PLM을 도입을 하는데, CAD는 어플리케이션 라이센스 피만 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되는데 PLM은 절대 아닙니다. PLM은 CAD에 비해서 히든 코스트가 60~70%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와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라이센스 비용,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M을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PLM 도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절차라는 겁니다. 절차를 건너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품 개발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이나 제품 개발할 때 항상 절차를 무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전도 절차를 무시할 때,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절차를 무시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절차를 중요시 여기세요. 여기 보면 제가 모든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절차를 건너뛸 거면은 건너뛴다고 체크를 하되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축 비용, 15번째 질문, 구축 비용입니다. 옆에서 그림처럼 그 히든 코스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외로 PLM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라클 같은 DB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오라클도 PLM 어플리케이션 가격만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웹 서비스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PLM 코스트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9%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9%와 커스터마이징 퍼센트가 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 비용을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 구축 비용과 운영 단계에서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전담팀, 두 번째는 구축의 모든 기능을 다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구축 우선순위 목표를 항상 정해야 됩니다. 그걸 안 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실현 가능한 목표와 추진 일정이 맞아야 됩니다. 추진 일정이 가능하지 않은데, 예산이 없는데 뭐 6개월 거를 예산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3개월에 해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네 번째는 솔루션을 파악하고 벤더를 정해야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전체 로드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로드맵 단계별로다가 실행을 해서 마일스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탑 매니저의 그 어떤 관심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LM 모범 사례라는 것들에, 이제 한국은 되게
그 모범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그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가 그 시험을 볼 때 딴 사람이 공부한 노트를 내가 좀 빌려보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에 라는 걸 거저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자기 나름대로 도입할 때 어떤 축적한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 비용, 지원 모든 것을 고려하는 방법인데 산업별로다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업마다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 현대나 소규모 기업에서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자기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칩을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베스트 프랙티스에 맹신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체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는 리소스는 사실은 그 주로 그 PLM에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모든 벤더에서 얘기하면 벤더에서 자료 다 공짜로 주니까요. 근데 그 벤더 자료가 PLM 지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변형된 자료예요. 자기에게 맞게. 그러니까 그 마케팅 자료를 PLM 지식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PLM 종사자들은 특정 벤더의 관점에서 보다는 중립적인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벤더에서 특별하게 쓰는 거나 벤더의 마케팅 자료를 가지고 PLM 지식이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PLM 지식이 이제 네 군데서 오죠. IT 지식과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산업 지식,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지식인데, 비즈니스 지식 이런 것들은 컨설턴트들이 도와줄 수 있고, 그 IT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벤더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지식도 뭐 PMI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더스트리얼 지식, 산업 지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벤더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IT 컨설턴트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MBA 출신의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이 도와줄 수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PLM 전문 용어에 대해서 적어도 그 볼트, 저장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아이템이라든가 전자 폴더라든가 워크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PLM 전문 용어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PLM 전문 용어를 알지 못하면 PLM의 파워 유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몇 가지 버전이 뭐고, 그 다음에 리비전이 뭐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볼트가 뭐고, 체크와 체크인 이게 뭐고, 정확하게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서 일할 때에는 내가 일해야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지식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거나 뭐 그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 분야에 그 균형 잡힌 정확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PLM을 사용할 때. 그것이 본인의 캐리어에서도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M 표준 교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쓸 이유는 없어요. 뭐 어떤 부서에서 내가 해석 부서에서는 뭐 피마를 쓴다든가, 내가 어떤 그 식품일 때에는 뭐 PDA나 ISO나 뭐 자기가 연구부서에는
MPDI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대부분 PLM은 모든 회사들이나 대기업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표준이나 규범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고,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11번째, 21번째 질문인데, PLM 백서라는 것들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어떤 종교를 하면서 그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신자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서 항상 얘기를 하죠. PLM 백서들을 안 읽어보고 벤더에서 오랫동안 컨설턴트하고 PLM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근데 시중이나 인터넷상에는 PLM 백서, PLM 화이트 페이퍼 같은 것을 얻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PLM 백서는 벤더에서 나오는 자료보다 일반화된 PLM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PLM에 대한 균형적인 정보와 지식 그리고 감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감이 생기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22번째 질문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가 지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냐. PLM 블로그나 웹사이트는 없습니까?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서부터 PLM 웹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올렸는데 잘 안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분야나 PLM은 굉장히 경우와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날 때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제 CNG 그 TV 방송에서 강의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데 와서 수시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게 훨씬 더 굉장히 값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두 가지 종류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대략적으로 다른 데에서 나눠서 공유하면서 서로 할 때에는 그 게시판에다 올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비밀 정보나 이런 것들은 메시지로다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뭐 요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분야의 어떤 PLM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저기가 되겠는데 PLM과 제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열의 질문으로 제품이 도대체 뭔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데에서는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도 그 산업에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는 제품들은 저는 한 300만 가지 정도 됐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 나름대로는 8가지 타입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자원, 시설까지도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도 제품이고, 매테리얼도 제품이고, 물론 용역 서비스도 제품이고, 테크닉도 제품입니다. 모든 것이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LM이 어떤 하드웨어나 뭐 이런 데나 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굉장히 8가지 수입 중에 우리는 제조업에 있는 하드웨어 쪽만 중점적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이렇게 8가지, 프로덕트가 8가지가 있다라는 거 크게.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을 그 소셜 네트워크나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주십시오.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해 오신 분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서면으로 받은 질문만 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양전기의 경영정보 팀장을 하고 계신 임정목 팀장님께서 PLM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PLM 시스템 구축 시 중점 관리 사항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은 이제 우선순위죠. 뭘 할 건지, 이거를 꼭 해야 될 건지, 그 나중에 자꾸 관리를 안 하고 나중에 자꾸 집어넣으면 이제 그 누더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팀장님들이 이제 경험이 있을 거야. 뭐 생산할 때 이거 몇 가지는 모든 걸 다 하면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몇 가지 자기에 올 때 순서를 정하고 그 비용이나 환경이나 컨스트레인에 의해서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가야 되는 것이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려면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래서 그 PLM 구축 시의 중점 관리는 일정, 비용, 그 다음에 기능 이 세 가지겠죠. 그 세 가지를 서로 균형 잡히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병우 삼성전자 부장님께서는 PLM 투자 대비 ROI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요? 이 ROI 산출은 어떤 벤더들 가면 뭐 밸런스 시트라든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저는 그 우병우 팀장님에게 그 ROI, ERP의 입장에서 보는 ROI에 너무 하지 말고 ROV라는 것의 입장에서 한번 그 다른 사람을 설득해 보세요. ROI로다가 추상적인 거를 ROI로 아무리 해봤자 거짓말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컨설턴트, 벤더 컨설턴트들이 ROI로다가 다 했는데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비용이 얼마 들고 뭐하고 이런다라는 ROI를 한다는 거 결국은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지 팩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밸류 가치를 한번 분석해서 제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VL 코리아의 서현철 디렉터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소장님이신가 뭐 그런 것 같으신데요. PLM은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이 깊은데 성공적인 PLM 구축 및 실행을 위해서 기존 프로세스와 어떻게 타협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타협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설득을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타협이라는 거 기존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PLM 업무 프로세스랑 부딪히는 게 뭐냐면 부서들이 일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 갑자기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타협한다라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지만 설득을 해서 어떤 커다란 거는 회사를 위해서 가져간다라는 건 설득을 해야지. 타협을 잘못하면 굉장히 그 이상하게 되죠, 시스템이. 자기가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이 보험의 책임 소재가 누가 줄 것인가. 이 IT 시스템이 되면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험은 그 연구소 소속이 이 보험을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생산은 M보험의 책임 소재는 생산 부서가 진다. 그 다음에 중간인 그 뭐 패브릭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건 시제작 팀에서 생산 기술이나 뭐 이런 데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해야 되겠죠. 저희 이제 타협이라는 말은 굉장히 영어에서는 좋은 말입니다. 타협이. 근데 한국에서는 타협이라는 말이 결국은 나눠먹기식이라든가 그 가장 힘없는 자가 책임을 많이 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볼복 건설기계 코리아의 노주식 부장님께서는 PLM을 이해하고 중장기 부분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볼복 코리아가 PLM의 옛날부터 굉장히 강자였죠. 예. 그 다음에 홍순기 현대자동차 기계연구팀의 부장님께서는 공작 기계에 대한 PLM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필요하니 협조 부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자기에게 필요한 자료는 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자료는 있어요. 왜냐하면 벤더에서 달라 그러면 주겠죠. 그렇지만 어떤 고급 자료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안희규 아세텍의 안희규 부님은 성우조연 PLM 도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제가 그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고 절차에 대한 그림들 보여드렸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김경섭 전북대학교의 학생인 것 같은데 기구 설계, 기계 설계 분야에 취업을 희망합니다. 관련 분야의 용어 중에 PLM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PLM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굉장히 사실은 요즘에 기계과 나와서 PLM 같은 거를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CAD나 뭐 이런 거 가르쳐서 보내요. 근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쓰는 게 PLM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대학교도 PLM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분들이 이제 PLM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PLM, CAD를 주로 중점적으로 가르치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PLM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을 바라고 그 전에 미리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상 질문을 듣고 받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 질문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